안녕하십니까. 한자 한문 강사 허문입니다. 오늘도 같이 재미있게 한자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발알망이라는 글자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 발알망자 왼쪽 글자가 둥근 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달처럼 보이나요? 그래서 이 발알망자는 둥근 달과도 관련이 있는 글자입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발알망자의 그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제가 15개만 지금 기재를 했지만 실제는 20개가 넘습니다.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제가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발알망은 이름 그대로 바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희망, 욕망, 소망, 그리고 야망, 실망 이런 단어들이 있죠. 그 다음에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라다와 바라보다 발음이 좀 비슷하고 좀 연관이 있어 보이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망원경,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망루, 좀 높은 데다가 설치를 해서 멀리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망루라 그러죠. 그 다음에 망칠, 망칠은 70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세가 넘어서 61세가 되면은 70이 보인다고 해서 망칠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망팔이라고 그러면은 71세를 나타내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관망이라는 글자가 있죠. 예, 여기서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덕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이는 단어로는 덕망, 그대로 덕망, 그리고 명망, 그리고 인망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름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삭망, 이 삭자는 초하루 삭자입니다.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삭망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제목을 우리말과 풍습이 어우러진 문자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발알망자는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보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보름이면 보름달이 연상이 되죠.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소원을 바라다. 우리나라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그 둥근 달을 바라보면서 그 소원을 비는 그런 풍습이 있죠. 그리고 바라보다와 바라다 비슷한 그런 발음을 지닌 글자가 세 개가 모여가지고 자연스럽게 한 문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바라보다, 바라다, 보름 이 세 가지 뜻이 이 발알망자에 다 어우러져 있습니다. 제가 중국 제일 그 규모가 큰 자전을 찾아보니까 바라보다는 중국어로 간, 골간자죠. 그 다음에 바라다는 발알 희자. 그 다음에 보름이라는 뜻은 월원, 달이 둥근 때라는 얘기죠. 영어로는 15th day of lunar month, 이렇게 음력 15월이다 이렇게 표시를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라보다, 바라다, 보름 이런 세 가지의 뜻이 한 단어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발알망이라는 글자를 보통 많은 분들이 잘못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로 그 착각을 일으키냐 하면은 발알망자의 아랫부분에 있는 우뚝설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단독으로 거의 쓰이질 않다 보니까 그 두 번째에 있는 아홉째 천간 임이라든지 임금 왕자와 혼돈해서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활자체에도 이 활자를 만들거나 활자를 고르는 사람들이 한자에 어떤 그런 조예가 깊은 분이 아니다 보니까
그 활자 자체부터 잘못되고 그 다음에 또 그 교정 때도 잘못 이루어져 가지고 책에도 보면은 글자들이 대부분 틀린 상태로 이렇게 그 책이 나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제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뚝설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사람이 땅 위에 서 있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뚝설정이라고 훈음을 달았는데 어떤 책에는 줄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도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우뚝설정자가 들어가는 글자는 조정정, 뜰정, 그 우리가 가정할 때 쓰이는 정자입니다. 그 다음에 한도정, 그룹배정, 그 다음에 성인성자, 또 들을 청자, 관청 청자 등의 이 우뚝설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는데 조정정에 보면은 글자가 마치 가운데가 더 획이 긴 아홉째 천간 임자처럼 보이죠. 그리고 들을 청에도 보면 귀 이자 밑에 있는 이 글자들이 임금왕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뚝설정이라는 글자를 분명히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뚝설정은 사람하고 사람인 흑토자가 합해진 글자이기 때문에 요 비침별 아래에 있는 획은 그 가운데 획이 아래 획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흑토처럼 이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있는 아홉째 천간임은 비침별에다가 선비사처럼 가운데 획이 좀 길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글자죠. 이 아홉째 천간임은 맡길 임, 우리가 책임, 임무 그럴 때 쓰이는 임자죠. 거기서 쓰이고 그 다음에 여자 열을 대해서 아이벨임이라는 글자에 또 발음 요소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음란할 음자에도 이 아홉째 천간임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임금왕자입니다. 임금왕자는 그 세 획이 가로 획이 그 기울지가 않고 수평으로 똑같이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기 구분이 되죠. 그래서 임금황, 황제할 때 쓰이는 황자의 발음 요소로 들어가 있고 갈왕자에도 발음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뚝설정, 아홉째 천간임, 임금왕자를 잘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발할망자가 그 자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아주 재밌기 때문에 글자의 자형 변화를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일 오래된 갑골문,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전에 쓰였던 문자이죠. 이 갑골문에 보면은 요 사람인 모습이 가운데 이렇게 보입니다. 사람이 땅, 이제 흑토자입니다. 흑토자의 옛날 고문자입니다. 갑골문. 사람이 땅 위에 서서 이게 눈으로, 이 눈을 좀 크게 표시한 겁니다. 눈으로 멀리 바라보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갑골문 당시에 이 글자는 망을 보다, 멀리 바라보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눈과, 사람의 눈이 강조가 됐죠. 눈과 사람, 그리고 흑토자가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된 글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채자로 요 신하 신자가 눈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하 신자에 우뚝설 정자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도 지금 쓰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갑골문에서는 이 발할망자가 발하다라는 뜻은 없이 그냥 사람이 높은 지대에 올라서서 멀리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할망자가 중국 주나라 시대 때 넘어와서 이제 금문에서는 신하 신자, 즉 눈을 나타내는 신하 신자에다가 달이 추가가 되죠. 달월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대상인 달이 나오고 밑에는 이제 우뚝설 정자의 모습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눈과 그다음에 달,
그리고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가 어우러져서 바라다라는 뜻과 보름달이라는 뜻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문 후대에 이르면은 요 신하 신자 대신 읍슬망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그래서 이 신자가 망자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시황 때인 진나라 때에 가면은 확연하게 이제 글자가 지금처럼 보이죠. 신하 신자에 달고를 그려가지고 밑에는 우뚝설 정자로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소전에서도 신하 신자, 눈을 나타내는 신하 신자 대신에 이 망자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망자와 달골자, 그 다음에 우뚝설 정자가 들어갔는데 이 망을 신하 신 대신 집어넣은 이유는 바로 발음 역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눈과 사람과 흑토를 그려서 만든 글자인데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 글자를 이제 망자라고 알고 발음을 하겠지만 이제 새로 그 당시에 한자를 배우는 학생들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은 이 글자를 망이라고 발음을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글자를 읽을 때 망으로 읽으라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망자를 집어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문 때부터 이 글자 속에 망자가 들어가서 지금 현재의 해석까지 이 망자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망자 대신 본래의 한자 모습인 신하 신자의 형태로 글씨도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발할 망자를 쓰실 때는 이 망할 망자가 들어간 글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에서는 한자를 만들 때 처음부터 발음부 역할을 하는 그 부수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처음에는 발음부호가 없는 상태로 사용하다 보니까 발음에 어떤 불편을 초래해서 후대에 발음부호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도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후대에 들어와서 발음부호, 성부라고 그러죠. 성부가 추가된 한자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금방 우리가 했던 망자죠. 발할 망자를 보시면은 금문에서도 그렇고 소전에서도 그렇고 그 눈을 나타내는 신하 신자 대신 읍슬망을 발음부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떼시라는 글자입니다. 이 떼시라는 글자는 갑골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금문에서 떼시자를 찾을 수가 있는데 떼시자는 요 윗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갈지자입니다. 밑에는 이제 해 일자 모양이 보이죠. 그래서 옛사람들은 시간이라는 개념, 때라는 개념을 어떻게 표현할까 많이 고심을 했을 겁니다. 이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문자로 표시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떼시라는 이 글자를 해가 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갈 지자이기 때문에 해가 가는 것을 시간이 간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보면은 해시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그림자의 각도를 보고 시간을 측정했던 그런 그 기록과 그런 자료가 남아있죠. 그런데 무려 3000년 이전에도 사람들은 해시계와 같은 어떤 그런 그 도구를 이용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이 글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해가 가는 것을 보고 시간을 측정했다는 것이 이 금문에 나타난 글자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금문에서는 그 떼시자가 갈지자와 해일자로 쓰이다가 소전에 와서 또 소전의 후대에 와서 요 글자가 보이죠. 이 글자를 보통 우리가 절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글자는 절사라는 뜻 이전에 관청시라고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발음도 시죠. 그래서
때 시자도 발음이 시로 되는 것입니다. 본래 관청시로 만들어진 글자가 이제 한대에 들어서 그 서역에 있는 불교가 중국의 한나라로 이제 그 전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역에서 많은 성녀들이 이제 그 한나라 쪽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는데, 이 스님들을 모실 만한 장소가 따로 없다 보니까 그 관청에 있는 어떤 그런 그 공간에 스님들을 모시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임시로 거찰 장소로 모셨던 관청이 스님이 차츰 숫자도 늘어나고 또 장기간 체류하다 보니까 그게 절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관청시로 만들었던 이 글자가 절이라는 뜻까지 겸하게 되고, 관청과 절을 구분하기 위해서 발음도 관청시에서 절사로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된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이 글자가 절이라는 뜻으로 흔히들 쓰이고 그렇게 자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대부분 절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정확하게 이 글자의 본뜻은 관청시로 읽어야 되고, 여기서도 때시자의 발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글자가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이제 처음 배우는 그 당시에 젊은 사람들에게 이 글자는 때시자는 시로 읽어라 하는 발음 부호를 소진에서부터 집어넣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들을 청자, 지금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쓰고 있지만 갑골문이나 금문을 보면은 귀하고 옆에 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하는 말을 귀를 대고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들을 청자 외에 우리가 들을 문자가 있죠. 그 문자에 귀 이자를 포함해서 들을 문자가 있는데, 이 들을 문자와 들을 청자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들을 문자는 그냥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귀에 들리는 것을 그 들을 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들을 청자는 우리가 들으려고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가까이 귀를 대서 듣는 것을 들을 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TV를 보는 분들을 시청자라고 그러지 시문자라고 하지 않죠. 그래서 자기가 듣고 싶은 내용을 잘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을 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와 귀 옆에다가 입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글자를 만든 거죠. 이 들을 청자는 갑골문, 금문에는 발음 보호가 없으니까, 또 한자를 글자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글자를 어떻게 발음해야 되지 하고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후대 소전체가 사용되던 진나라 때 들어서 이 들을 청자를 제대로 발음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 귀 밑에 아까 말씀드린 우뚝설 정자를 넣어서 발음 부호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는 득자인데 이 부분은 지금 주제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치라는 글자죠. 이치라는 글자도 갑골문, 금문에 보면은 이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지금처럼 이가 가지런 하진 않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지금 현대의 그 의술이 발달된 지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가 상한다든지 또 뭐 전쟁이나 또 기타 사고로 이를 다쳤을 경우에 뽑아내게 되면은 그걸 다시 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인들 대부분 이렇게 군데군데 이가 빠진 모습이었지 않나 하는 것을 이 글자를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걸 보면 아, 이거 이를 나타내는구나 하고 바로 알아들었겠죠.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발음 부호가 없으니까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 하고 이렇게 헤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소전에서부터는 이 지자의 발음을 이렇게 읽으라고 하는 그칠 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아마 그칠 지라고 지금은 우리가 지라고 발음을 하지만 3000년 전 중국에서는 이 그칠 지라는 발음이 이 치하고 비슷했겠죠. 그래서 밑에는 이 모양을 그린 상형자에다가 발음 부호를 지자를 넣어서 지금 현재 이 지자를 만들어서 쓰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후대에 발음 부호가 추가된 이런 한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 한자에는 발음과 언어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자를 만들 때 발음을 나타내는 성부를 표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면 뭐 치나 시나 청 이런 글자 등에 이제 발음부호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발음부호를 집어넣게 되기 때문에 그 한자는 전체 한자의 약 90%에 해당되는 글자 속에 발음부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부호가 들어있는 글자를 형성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지금 여기 한자로 표시된 글자를 보실까요? 이 형자에도 요 앞 왼쪽에 있는 부분이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가 형어로서 변해서 발음 역할을 하고 있고, 요 성자도 여기 경세경자가 발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자 자자에도 위에 진면자 밑에 아이 자자가 발음 요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한자는 그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속에 발음부호가 들어있는 글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은학자들인 한자가 옛날에 있었던 표이 문자들은 대부분 다 사라지게 됐는데, 한자가 살아남은 이유가 바로 전체 한자의 상당 부분, 대다수가 발음부호가 들어있는 형성자이기 때문에 한자가 이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단순히 표의 문자기보다는 표음화된 표의 문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발할망자와 또 발할망자에 들어있는 발음부호와 관련된 그런 내용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셨는지요? 자, 이번에는 글자가 아닌 그 지명, 이름에 해당이 되는 압구정이라는 이 지명에 대해서 같이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압구정이라는 지명이 상당히 뜻도 재미가 있고 또 그 사연이 깊은 그런 지명입니다. 자, 이 압구정에 대해서 우선 압구정이라는 뜻, 그 다음에 각 글자마다의 어떤 해설, 그 다음에 압구정의 주인인 한명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압구정에 숨어 있는 의미, 그리고 현재 압구정, 이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압구정이라는 그 글자의 뜻은 이 갈매기와 벗삼아 논이는 정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한명회의 호이기도 합니다. 이 글자는, 이 압구정이라는 단어는 중국 송나라 때 한기라는 사람이 지은 정자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명회가 따와서 이렇게 똑같이 그 압구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스스로 자기 호를 삼기도 했죠. 그리고 압구정에 숨어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미물인 갈매기와도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만기라는 그런 수준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그러한 그 글자입니다. 자, 이 압구정은 지금 이제 그 헐어서 없어졌기 때문에 이전에 조선시대 때 그 유명한 겸재정선이라는 분이 그린 그림 속에 압구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압구정의 아랫부분에 보이죠? 이 부분. 그 다음에 또 딴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선 선생님의 그림입니다. 요 가운데 부분에 정자가 조그맣게 보이죠. 그래서 겸재정선 선생의 그 그림을 통해서 옛날 압구정의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압구정이라는 그 각각 글자에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압자입니다. 압자는 익숙할 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글자인데, 지금 현재 국어 생활에서는 그렇게 쓰이지 않다 보니까 좀 생소한 그런 한자일 겁니다. 이 압자는 앞에 개견자와 갑옷 갑자가 합해진 글자인데, 이 개가 사람이 이렇게
이쁘다고 이렇게 해주면은 좀 버릇없이 막 사람한테 달라들고 얼굴에 그냥 혀로 얼굴을 비비고 그렇게 하죠. 저는 별로 그런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렇듯이 좀 개가 사람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서 조금 버릇이 없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그래서 앞자가 들어가는 친압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버릇없이 너무 친하게 지낸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를 쉽게 예를 들 수 있냐면은, 보통 우리가 집안의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어른들을 대할 때라든지 또 친구 부모님을 대할 때는 아주 공손한 깍듯하게 이렇게 그 예의를 차리는 데 비해서 집에 와서는 부모님들, 특히 엄마한테는 대부분 버릇없이 굴죠. 바로 그러한 것을 친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친하다 보니까 좀 그 사소한 예절이 많이 생략이 되는 그러한 것을 친압이라고 하는데, 바로 익숙할 앞자에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구자는 지경구라는 글자와 세조자가 이렇게 합해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갈매기구라는 글자가 됐는데, 백구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옛날 노래 가사에 보면 백구라는 말이 이렇게 가끔 보이는데, 요즘은 거의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경구 대신 9구자가 들어가는 이 글자는 비둘기 구자입니다. 우리가 그 전쟁 때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 전달하는 그런 비둘기를 전서구라고 하죠. 그럴 때 쓰이는 구자입니다. 이 지경구자가 발음 역할을 하는 한자들이 많이 있는데, 지경구자에다가 몽둥이 수, 칠수라는 글자를 더하면은 때릴 구자가 됩니다. 우리가 구타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구자고, 그 다음에 말맞자가 들어갈 때는 말을 몬다고 해서 몰구자가 됩니다. 우리가 그 선구자라는 가곡 제목이 있죠. 선구자 할 때 구자. 그 다음에 아주 그 사람은 뭐 어느 구사를 잘한다. 구사라는 그 단어에 쓰이는 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토할 구자는 이제 하품 흠자가 더해졌는데, 이 글자는 토하다는 뜻보다는 유럽을 우리가 구라파라 그러죠. 유럽을 지칭하는 한자로 쓸 때 구라파, 그 다음에 서구, 동구 그럴 때 쓰이는 구자입니다. 그리고 몸신자가 더해지면 몸구자가 됩니다. 우리가 체구란 말 쓰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노구를 움직여서 뭐 이런 노구 할 때 쓰이는 몸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문이 더해지게 되면 노래구자입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이럴 때 쓰이는 그 노래구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자, 정자는 뭐 익숙히 아는 글자죠. 이 정자, 정자는 높을 고자에다가 장정정이라는 글자가 발음 요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높을 고자 밑에 있는 그 네모 입구자의 모양이 생략이 되고, 그 자리에 이제 정자가 들어가서 정자정이라는 글자가 됐습니다. 이 높을 고자가 본래 그 높은 건물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정자, 정자도 높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정자, 정자는 최소한 2층 이상의 그런 높이에서 그 누각처럼 지은 그런 건물을 정자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압구정이라는 뜻은 갈매기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그러한 정자다, 이런 뜻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명에는 그 칠삭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마 인큐베이터에서 들어가서 집중 가료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때 당시에 한명의 부모들은 한명회가 살지 못할 것 같다고 포기를 했는데, 그 어떤 하녀가 열성적으로 잘 보살펴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랐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로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좀 비웃고 또 좀 깔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 옛날에는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는 사람들, 뭐 지금 이제 장애인들을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그런 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칠삭둥이나 팔삭둥이도 그런 장애인처럼 상당히 사람들이 좀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명에는 아마 공부보다는
한량에 가까웠던 그런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40이 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하고 그러다가 음서라는 제도로 말단 벼슬에 오릅니다. 이 음서라는 것은 본인의 능력으로 시험을 쳐서 관직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선조들, 보통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어떤 그런 공이나 그런 덕택으로 그 말단직에 이렇게 특채되는 경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8, 9급 정도 해당되는 그런 말단직에 특별 채용이 되는 경우를 음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오르지 못하고 음서가 되었기 때문에 한 명에는 이런 칠삭둥이로 인한 부분, 그 다음에 그 정통 관료가 아니라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이제 부모들의 어떤 그런 백으로 들어왔다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던 한 명회가 수양대군 때에, 수양대군 시절에 세조를 만나가지고 세조가 왕위에 오르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1등 공신에 봉해지게 되죠. 그래서 세조, 그 다음에 세조 다음에 예종, 성종을 거치면서 아주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 딸을 예종과 성종의 중전으로 출가를 시키고 또 영의정 최고의 관직을 지내면서 그 당시 정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권신이 되었죠. 그런데 날도 차면 기운다고 그러죠. 그 성종의 이제 눈에 나면서 벗어나면서 결국 관직을 그만두고 이제 은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죽은 이후에 연산군 때 연산군의 생모 그 패비 윤씨와 관련이 있는 사실이 확인이 돼가지고 부관 참시를 당합니다. 부관 참시는 아시다시피 이미 죽은 사람을 무덤을 파가지고 그 시체를 꺼내서 목을 자르는 그러한 형벌을 부관 참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년에 이렇게 좀 안 좋은 경우를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구정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목을 한명회의 허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명회는 칠삭둥이에다가 비과거 출신의 어떤 열등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압구정이라는 정자와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 비록 본인이 그 당시에 최고의 관직의 그런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 다른 관료들이 자기가 있는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지만 돌아서서는 자기를 비웃는다는 걸 항상 느끼고 그런 열등감을 느꼈던 한명회가 이제 자기는 갈매기가 찾아와서 어울릴 정도의 그런 통이 큰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기심이랑 망기라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심이라는 것은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모의 일을 꾸미는 그런 마음을 기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인해물지심이라고 사람을 상하게 하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심보를 기심이라고 합니다. 이 기심이란 말은 열자 황제편에 그 젊은 어부와 관련된 고사에 나오는데 그 옛날에 젊은 어부가 이제 가끔 이제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은 그 갈매기들이 항상 그 주위에 날다가 자기의 뱃전에 내려앉아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녀도 도망도 가지 않고 그러면 이제 또 어부가 이렇게 잡은 물고기들이 던져주면은 또 같이 맛있게 받아 먹고 그렇게 이제 갈매기하고 이렇게 아주 그 가깝게 지내고 그랬답니다. 요즘도 우리 그 가끔 페리를 타고 가면은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새우깡 달라고 이렇게 사람을 겁내지 않고 이렇게 달라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젊은 어부가 이제 하루는 집에 가서 그 나이가 들어서 좀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오늘도 나갔는데 갈매기들이 배에 내려 앉아가지고 나하고 같이 그냥 물고기도 주는 거 받아 먹고 이렇게 가까이 지냈다 하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은 몸이 불편해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심심해서 그런지 야, 다음에 가거든 그 갈매기 한두 마리 좀 잡아와라. 나도 집에서 갈매기를 벗삼아 그렇게 좀 놀고 싶다.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제 아들이 다음에 이제 알겠습니다. 그럼 한두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기잡이를 나갔는데 이제 오늘은 한 마리라도 잡아서 아버지 갖다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인지 갈매기들이 배전에서 위에 빙빙 돌기만 하지 배에 한 마리도 내려앉지 않았답니다. 바로 그 갈매기들이 이 젊은 우리의 기심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기심을 버리고 부귀영화를 초월한 깨끗하고 평정된 마음을 갖도록 가르치고 또 군자는 모름지기 이런 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그런 공부를 하는데 바로 이 수준을 만기라고 합니다. 기심을 잊어버린 그런 상태를 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명에는 자기는 이러한 부귀영화를 초월한 이런 마음을 가진 진정한 군자로서 만기된 상태에 있는 수준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은연중에 압구정이라는 정자와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과시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이름과 달리 한 명에는 만기를 한 상태가 아닌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다가 결국 안 좋은 생을 마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압구정이 지금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은 이제 압구정이라는 정자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이런 경력으로 봐가지고 압구정을 다시 복원할 그런 계획은 없겠죠. 그래서 아파트 속에 이런 표지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그 정자는 없어졌지만 압구정동이라는 지명, 그 다음에 압구정 중고등학교, 압구정역 이런 지명으로 쓰이고 있는데 압구정 고등학교도 2009년도까지는 구정고등학교였다가 그 많은 학자들이 잘못된 거라고 해서 지금은 압구정고로 이렇게 학교 이름을 바꾼 상태입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압구정이라는 지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